임직원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아드리엘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완벽하다라는 정의가 미래 시점에서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타겟하고자 하는 시장이 좋아해주고 기능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정말 많은 기획 단계와 개발 단계를 거쳐서 겨우겨우 6개월 동안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만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아드리엘의 대표 엄수원입니다. 우리 회사는 되게 자유로운 문화니까 나는 그냥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4시간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구를 그냥 배경에 놓고 한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보여줬어요. 정말 많은 기획 단계와 개발 단계를 거쳐서 겨우겨우 6개월 동안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만들었는데 막상 고객이 이걸 구매를 해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2014년도에 첫 창업을 했고요. 그 전에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2014년도에 솔리드웨어라는 업체를 창업을 해서 인수가 됐고요, 회사가. 그 이후에 2018년도 초에 아드리엘을 창업하고 지금까지 키워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해봤다, 성공을 해봤다 이랬다기보다는 그저 먼저 창업을 해본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재밌는 건 제 첫 스타트업인 솔리드웨어를 창업하고 제가 첫 아이를 낳았었고요. 아드리엘을 창업할 때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두 스타트업을 제 자식처럼 키워왔고요. 솔리드웨어라는 회사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으로 금융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혁신해서 고객 리스크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솔루션을 금융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나 사랑하면서 키우고 있는 아드리엘은 이제 5년이 조금 안 된 스타트업이고요.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은 210억 원을 넘겼고 70명이 넘는 임직원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아드리엘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광고 매체, 페이스북이나 구글,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와 같은 매체들의 광고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대시보드로 제공을 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저희를 사용해 주시면서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초반에 너무나 완벽한 서비스를 추구했던 것. 이게 왜 실패일까요? 물론 고객들을 모으려면 서비스와 제품은 무조건 좋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좋은 서비스를 완벽한 서비스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완벽한 서비스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시간과 자원을 쓰면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데 시간을 너무나 많이 쓰면은 이미 그 완벽하다라는 정의가 미래 시점에서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사실 좋은 서비스라는 거는 내가 정의하고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들이 내가 지금 타겟하고자 하는 시장이 좋아해주고 사용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완벽해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고객의 니즈도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방법은 어느 정도 좋은 서비스다라고 내가 생각이 됐을 때 빠르게 실제 고객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고객들이 더욱더 좋아하는 서비스로 개선시켜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고객들에게 내 서비스를 내보이기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금 창피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서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좀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조금 시장에서 도태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드리엘에서 한 번은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정말 많은 기획 단계와 개발 단계를 거쳐서 겨우겨우 6개월 동안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만들었는데 막상 고객이 이걸 구매를 해주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고객이 원하시는 게 뭔지 같이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고객과 직접 미팅을 계속 해나가면서 단 일주일 정도 만에 빠르게 새롭게 기능을 재정의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구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내가 들여서 내가 완벽하다라고 정의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것과는 간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고객과 대화하면서 조금은 설익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돼도 빨리 시장에 보여주고 함께 고객과 개선시켜 나가는 것, 이게 맞는 방법이라는 걸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창업가분들이 큰 마켓을 쫓기 위해서 나는 이 드림 커스터머, 내 꿈의 고객의 정의를 너무나 좁게 만들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 커스터머 프로파일을 정의해야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고객, 우리 타겟 시장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스타트업의 3요소라고 부르는 팀, 프로덕트, 제품, 그리고 마켓, 시장, 우리 고객,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고객이라고 할 만큼 이 고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객이 중요한 만큼 내 타겟 고객을 너무나 단순하게 정의를 하면요, 초반에 실패를 경험하기가 십상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너무 단순하게 저희 아들의 타겟 고객을 정의를 했었어요. 그냥 모든 기업의 마케터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굉장히 모호하게 저희 타겟 고객을 정의를 했더니 초반에 고객이 유입이 됐다가 금방금방 이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막 시작하는 소기업이든 모두의 마케터를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좀 바꿔서 새롭게 우리의 고객은 뭐 몇 인에서 몇 인까지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 IT에 투자를 하는 거에 전혀 거리감이 없고 거부감이 없는 심지어는 몇 살부터 몇 살 정도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케터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한 다음에 이 타겟 고객, 우리의 드림 커스터머가 어디에 포진해 있는지, 어디에서 주로 다른 제품들,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접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한 뒤에 우리의 제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고객, 진짜 매출이 일어나면서 이탈률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제가 만나 뵀던 어떤 창업가분은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병원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업가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창업가분의 타겟 고객, 드림 커스터머의 구체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그러면 큰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전문의 분들이신가요? 아니면은 그 병원을 운영하시는 운영자 분들이신가요? 아니면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그런 클리닉, 개인 병원 운영 자영업자 의사 선생님들이신가요? 그랬더니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드렸던 게 같은 의사 선생님들이라도 어느 규모의 병원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이제 개업을 하신 개업의이신지 아니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전문의 분들이신지 아니면 병원장이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나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와 이 서비스에 대한 반응도 그러니까 너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회사를 한참 운영하던 2015년도에 조금은 성급한 대표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창업이었다 보니까 단순히 일을 처리하자, get things done 이라는 슬로건을 회사 여기저기에 붙여놓고 이제 그게 우리의 문화야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우리의 문화다라고 믿고 그냥 운영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조직 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 이 문화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이 슬로건만 붙여놨던 거, 그게 저는 저의 실패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드리엘은 굉장히 다양한 조직 구성원분들과 함께 이분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무대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름 제 첫 번째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문화, 건강한 문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직 문화의 정의를 여쭤보면 시원하게 답을 주시는 창업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조직 문화라는 거는 회사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도 아니고 우리 회사가 자랑하고자 하는 어떤 복지 같은 것도 아닙니다. 조직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경험하고 일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헤쳐나가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공유되는 어떤 원칙, 인간관, 세계관이라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드리엘에서는 제가 어떠한 토대 위에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어떠한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이 조직 구성원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조직 문화를 공유하고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 회사만의 일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드리엘에서 조직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걸 관찰하면서 결론적으로 얻은 어떤 성공 방정식이 있다면 일단 4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경영자, 창업자의 개인 철학입니다. 일단 스타트업에서 대표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고 대표님들, 창업가분이 어떠한 개인적인 철학과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지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인지가 이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로운 발상, 새로운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믿는 창업가였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그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창업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근검 절약을 강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굉장히 frugal한 근검 절약을 강조하는 문화를 기업이 굉장히 커지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스 이승건 대표님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일을 좋아한다라는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일을 즐겁게, 재미있게 굉장히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조직 문화가 토스에서 형성이 될 수가 있었고요. 아드리엘에서 저의 개인적인 경영자로서의 철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게 주어진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우리들은 다 성인들이고 성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어떤 규칙과 규제로 제약하기보다는 모두의 합리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에 맡기자라는 어떤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제가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 문화 자체가 자율, 하지만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영자의 개인 철학으로 어떤 뿌리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 이것들이 퍼져나가려면 기본적인 원칙과 약속, 회사 구성원들 간에 그리고 회사와 구성원들 간에 어떤 그 원칙과 약속이 필요한데요. 어떤 회사의 헌법과도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은 송파구에서 일을 잘하는 11가지 방법이라는 원칙을 만들어서 이 원칙들을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이 약속을 서로 지키고자 노력을 하는 걸로 유명하죠. 아드릴도 이제 어떤 약속들이 있는데요. 서로 정직하기, 항상 피드백 주고받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노력해서 서로 배워간다라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등등 다양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약속 이후에는 경영자도 그리고 구성원들도 굉장히 일관적인 태도로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걸 보여주어야 되고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데 갑자기 규칙을 막 만들어서 제약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문화 자체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고 성장해 나가지를 못하게 되죠. 이 일관성만큼 중요한 게 원칙들을 또 유연하게 적용한다라는 점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원칙을 적용했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되게 자유로운 문화니까 나는 그냥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4시간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분은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자유라는 거를
너무나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케이스가 나와서 이 어떤 조직 문화와 원칙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좀 유연하게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의 가전기업인 도시바는 전구를 판매하고자 하는 마케팅 활동에서 스토리텔링을 너무나 잘 활용했는데요. 광고에서 이 전구의 효용성과 이 전구가 얼마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구를 그냥 배경에 놓고 한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 가족의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간의 삶을 이 전구가 계속 그 집의 현관을 밝히면서 전구의 시각으로 이 가족의 삶을 바라보는 그 스토리를 보여주는 광고였는데요. 전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이 전구가 수십 년 동안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 가족들의 삶을 비추어 왔다라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달을 함으로써 굉장히 각광을 받은 광고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가족이라는 캐릭터와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뭔가 전구가 이 가족들의 삶을 지켜본다라는 부분에서 오는 감동, 이 진정성,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에서 성공을 가져다 준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드리엘도 저희 아드리엘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고객분들, 굉장히 다양한 기업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각각의 기업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을 때 훨씬 더 반응이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창업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좀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성공하시고 성장의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